힐링을 목적으로 해서 조금 강의가 아닌 좀 토크 형식의 새로운 좀 지식을 좀 전달해 보고자 저희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개설을 해봤는데요. 정말 재미있으시고 분위기 좋으시면 아마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안 오시겠지만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시잖아요. 한 번에서 2번 정도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마다 이런 강좌들을 저희가 개설을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임수열 저자분을 저희가 모시고 그 다음에 북포럼의 고우성 PD님을 모시고 토크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책 내용은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임수열 저자님께서는 지금 CEO시면서 사업을 3번 정도 말아드신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매출 2년 만에 창업한 지 2년 만에 순이익 60억 원을 버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훌륭하신 분을 모셨으니까요. 열화 같은 박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북포럼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매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직장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자하고 어떤 그 관심사나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매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아니라 안산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북포럼을 1회 북포럼 @ 중소기업 연수원 1회가 오늘 개최되고 또 그것의 진행을 맡고 또 여러분들을 오늘 다 처음 행사에 처음 게스트, 처음 참관자들, 처음 진행자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자님 소개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닉네임은 날 PD라고 합니다. 날 PD. 날라리 PD가 아니라 원래 지식 PD인데 지식이 영어로 날리지 않습니까? 날리지가 너무 길고 스펠링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날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저도 직장인들 사회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인들한테 필요한 실용적인 그런 지식을 어떻게 잘 연출해가지고 진하게 공유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IT 분야,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청소년 멘토링 그런 3가지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현재 저도 이제 제 회사를 11년째 경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회사 일보다는 이런 지식 공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은요,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카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이제 오늘 그 질문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이거 본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진행하면서 자꾸 핸드폰 보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임수열 저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임수열 저자님 양력은 여기 있는데요. 잘 이따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이 책이 보면 여기 보면요, 원래 2권 있어요. 이분이 2권 쓰셨거든요. 작년에 나온 책이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다. 이것은 이제 이분의 파란만장한 인생 얘기를 쓴 겁니다. 이분이 아주 그냥 스토리가 파란만장해요.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네. 이거는 이제 실제 기업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권을 어차피 오늘 저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전반부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좀 우리처럼 직장인과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이분의 삶을 한번 딱 조명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 우리 다양한 좀 여러 가지 기업을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이분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게 오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 우리 얘기 나눌 때 야유를 하든지 웃든지 하여튼 뭐든지 리액션을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따가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이따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거니까요. 오늘 질문 제일 잘한 분한테 저자님 잡힌 책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자님 먼저 아까 뭐 처음에 사업을 몇 번 말아드셨잖아요. 네, 그 전에 여기 보면 아까 사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자님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원이셨어요? 네. 예, 저는 일단 원래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저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저도 처음에 들어갔었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제가 하고 싶은 많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큰 꿈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 화장품 회사였는데요. 화장품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산 적도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이죠. 예. 근데 왜 창업을 하셨어요? 예, 일단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회사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는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이게 뭐냐면요. 매년마다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매년마다 어떤 사고를 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이때 이제 화장품 회사를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신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제가 화장품 회사를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에는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루트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는 화장품 할인 코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방문 판매가 있었죠. 그 외에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피부 관리거든요. 물론 피부 관리실은 있었지만 그 피부 관리실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한 사모님들만의 어떤 공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젊은 분들 그리고 여성 주부들이 쉼터로서 활용하면서 화장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채널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테틱 체인이죠. 피부 관리 체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됐는데 왜 저자님은 되게 힘드셨잖아요. 네. 예. 이분이 지금은 되게 이제 멀끔해 보이지만요. 이분이 노숙자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잘 나가는 창업을 한 분이 96년도에 그것도 몇 년 뒤가 아니라 금방 노숙자 생활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들하고 이제 대출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힘이 좀 딸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간지에 나왔던 어떤 화장품 회사 사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걸 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내가 가진 아이템이 이런 게 있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권했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호 샵을 내면서 이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제 선배님이 오셨죠. 믿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일주일만 좀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도움받을 일도 있고 하니까 내가 먼저 좀 생색을 좀 내야 되겠다. 왜 그만큼 또 믿었던 분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준 거예요? 그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테리어 공사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모든 비용을 빌려줬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 못 받게 됐고요. 그분은 이제 부도나고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죠, 사업을. 그래서 그 회사는 저 때문에 끼어들어왔다가 제가 빠지고 혼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 회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점을 거느린 그런 회사로 성장했고요, 브랜드로. 네. 예, 저는 이제 뭐 길거리로 나앉았죠. 근데 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노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선배를 찾아다니고요. 잠적했으니까 찾아다녔겠죠. 처음에는 여관을 전전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물론 찾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 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이제 깨닫고 더 절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관을 전전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서울역 앞에 이제 만화방, 그거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면 하룻밤 자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지내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사업한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다가 망하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을.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리고 하여튼 뭐 만사가 다 귀찮은 거죠.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역에서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노숙 생활을 하게 됐죠. 네. 자, 보통 이제 그 노숙 그렇게까지 어떤 바다까지 간 거 아닙니까? 바다까지 가다가 또 금방 어떤 그 노숙 생활하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예. 네. 어떤 것을 보고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복합적인데요. 제가 한 보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한 7일, 8일 정도는 정말 그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었어요. 제가 구걸할 어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구걸은 못 하고요. 네. 하여튼 그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참 그 비참합니다. 그 노숙 생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만났으니까 노숙의 노하우 뭐 한 가지 말씀해. 노숙자의 노하우 하나. 따뜻한 곳은 서울역 3번 출구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덮으실 때는 삼면 경제면을 덮으시면 좀 따뜻하고. 예. 왜요? 왜 삼면 경제면이 따뜻해요?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또 곤란하죠. 깊이.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좀 깨끗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역 광장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럼통을 놓고 거기다가 땔감을 집어넣고 막 떼어놨어요. 그래서 좀 불을 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몸을 녹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잖아요. 노숙자분들 지금 옆에 가보세요. 냄새 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상 찡그리게 되고 그 근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저는 제가 노숙자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냄새가. 네. 그리고 저는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을 쬐면서도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에 제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마 계속 쭉 됐으면 아마 인생이 또 다르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거기에 보면 여성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여성 노숙자들도 있는데 정말 비참한 얘기죠. 우유 한 병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몸을 파는 분들도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물론 이 여성 노숙자도 정신이 약간 온전치는 못하시죠. 이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아주 등골이 섬찟했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여기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 아찔했던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명동을 좀 거닐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벤치 위에 놓여져 있는 일본어 잡지책을 한 권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일본어 잡지책에서 그 일본의 그 어떤 결혼 정보 시장, IT 시장과 관련된 그 자료들이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걸 가지고 큰 돈 들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일본어 읽을 줄 아셨어요 그때? 노숙자도 뭐 읽을 수도 있어요. 노숙자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그 잡지의 그 결혼 정보 회사 요즘 우리가 잘 알고 뭐 듀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걸 해야겠다. 네. 근데 그때 돈 한 푼 없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빚만 있었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동안은 이제 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가족들은 뭐 큰 뭐 반응 없이 그냥 조용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오히려 은행빚만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자동차가 한 대 남아 있었어요. 그 차를 파니까 500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500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500가구 결혼정보회사를. 예.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결혼정보회사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500 가지고 뭐 사무실 조금 하나 얻으면 보증금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그다음 활동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에 그 조그만 한 평 반짜리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60짜리를. 예, 요새는 뭐 지원 많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일본어 접지책을 통해서 그 아이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국에서 최초인 줄 알았어요. 결혼정보회사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단 디자인 작업하고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연찮게 신문을 봤는데 듀오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광고를 갖다가 막 엄청 고급스럽게 적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또 선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은 전단을 카피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저의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 주관으로만 모든 걸 알고 제 생각하는 대로만 했던 건데 이제 객관적인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시야가 넓어진 거죠. 이게 돈이 없어도 결혼정보회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인생의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신뢰도라든가 인지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쟁자들은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실화잖아요, 실화. 자, 선우나 듀오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만들어주셨잖아요. 500만 원, 달랑 500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냥 편하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은 월세를 닦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 저라도 포기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걔라도 발치기 아닙니까? 그죠? 500만 원 노숙자 생활하다가 전혀 경험도 없고 완전 후발주자에 돈도 없이 뭐도 없이 인력도 없이 이미 선우와 듀오는 있고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도 이제 한 평 반짜리 책상 딱 2개 들어가는 사무실이었는데요. 이대로 전단을 해서 만들어서 한들 2, 3개월 후면은 모든 가진 돈 다 떨어지고 그때 가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한강으로 갔습니다. 죽으려고요? 너무 단순하신데. 한강 세모 유람선으로 갔죠. 세모 유람선을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유람선이 어떤 배인가? 그리고 그것을 한 달 후에 내가 전세 내서 쓰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크루즈 배를 하나 소개해 주고요. 거기서 식사가 이태리 그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45,000원 정도 합니다. 그걸 100인분을 예약하면 97년도에. 예, 97년도죠. 제가 IMF 때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0인분을 예약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걸고 제가 이제 한 4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430. 300을 걸고 내가 한 달 후에 토요일 날 이 배를 쓰겠다라고 예약을 했습니다. 예, 통째로 배를. 그리고 나서 이제 KBS 별관으로 갔죠. KBS 별관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누굴 기다렸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프로 중에 하나가 TV는 사랑은 싫고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사랑의 전령사로 나왔던 친구가 이제 개그맨 이창명 씨. 이창명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창명 씨를 몇 시간 만에 기다렸다가 만나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그 공식 그 이벤트 사회자로 좀 픽업을 하려고 왔다. 유람선 그. 그러니까 그 유람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그 홍보대사처럼.
전속 사회자로 네. 우리가 사용하려고 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아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가시죠.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커피값까지 내요. 아, 그리고 이제 앉아서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새로 생긴 회사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파티를 열려고 한다. 그 파티에서 사회자로 당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좋아하죠.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를 주실 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0번 출연하는 걸로 해서 제가 500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500? 예. 되게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한 번 행사를 나가면 200을 받는데요. 네. 그러면 아무리 깎아도 5천인데 네. 아무리 깎아도 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네. 그렇게 많이 깎으시냐고 10분의 1로 깎냐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곳이고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커지게 되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키워서 잡아 드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 설득이 됐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계약을 사인을 하게 했죠. 준비해간 계약서에. 그리고 이제 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잔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 그랬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 한번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거나 혹은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망하는구나. 연예인들이 사업하다 많이 망하잖아요. 이래서 많이 망하네. 네, 그럴 수 연예인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몇 월 며칠 한 달 후 몇 월 며칠 저녁 오후 5시부터 한강에 사랑의 유람선이 뜹니다. 운항합니다. 이태리 식사를 즐기면서 한강의 로맨틱한 그러니까 연인을 만들면서 로맨틱한 한강에서의 밤을 즐기십시오. 개그맨 이창명의 사회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를 작성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죽이는 겁니다. 남녀 미혼 도시 직장인 50명씩 100명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야.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계획을 짰을 때 다들 지인들도 말렸어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왜 남들 밥값으로 쓰냐고. 미친 짓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었고 그러자면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발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쓸 수는 있는 돈은 없지만 그런 효과가 필요했고 또 막대한 마케팅을 통한 또 가망 고객도 확보하는 게 필요했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냈고 아마 30개, 40개 넘는 언론사에서 모두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때 아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행이 됐죠.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뭐해? 그때 너 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지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사실 사랑의 유람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봤죠? 사랑의 유람선. TV 프로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한 100명 정도를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행사가 정말 멋있게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런 행사를 할까? 무료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참가했던 100명은 물론이고 그 나머지 500명에게도 회사에 대한 어떤 그들은 이제 영업 가망 고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서 이창명 씨의 잔금도 치를 수가 있었고 보증금을 내고 사무실을 이전할 수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했던 마케팅 효과를 측정을 대충 해 보니까 2억이 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얻었었고요. 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듀비스라고요. 듀비스. 예. 듀비스 들어보신 분? 아마 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듀비스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 듀오 선후 네. 2000년까지는 네, 가장 큰 삼각구도로 야, 갔었죠. 와 대단하십니다. 예. 예. 저한테 여기 보면 이제 97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아주 그 500만 갖고 그 아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되게 많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건데요. 중소기업이니까 내가 후발주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럴 게 아니라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 생활에 우리 기업을 할 때도 한번 적용하면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자, 98년도에는 또 이제 또 대기업하고 제휴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직원들도 3명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다 요즘도 사실 대기업하고 뭐 제휴한다는 중소기업이 하기 되게 힘든데 달랑 3명인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직원들도 되게 의아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대한 강력한 신뢰도라든가 인지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상대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제휴를 맺어야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벌 기업하고 뭔가 제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직원은 뭐 우리 회사 인원은 3명밖에 안 됐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삼성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휴를 맺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회사냐요. 그래서 무슨 회사다. 직원이 몇 명이네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명은 안 됩니다. 10여 명. 그럴 때 10여 명입니다. 10여 명. 10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 곳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케팅 팀에서. 하지만 재벌은 많잖아요. 그러다음에 이제 현대에다 했죠. 또 현대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롯데, 두산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직원들은 창피해서 전화를 안 해요. 아예. 왜 저는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게 원래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잖아요. 저는 사업이니까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하지만 직원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직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회사에 올인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거둬내는 어떤 그 습관 혹은 실적을 만들어낸다면 나중에 무슨 자신만의 스토리가 되든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든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통화를 하게 됐죠. 98년도 기아자동차가 망했을 때 아닌가요? 네, 부도 났을 때죠. 네. 하지만 어쨌든 재벌 기업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전화를 딱 했는데 기아자동차 그 마케팅 담당자가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왜? 부도 났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힘없을 때가 이제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아, 우리가 기아자동차 살리기 캠페인을 한번 벌려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러시죠. 예, 쉽게 얘기를 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아자동차와 제휴를 해서 기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펼쳤고요. 남녀 간에 또.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기아자동차를 살립시다. 해서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기아차들이 한 번에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주 시도한 결과죠. 다들 포기했지만 어쨌든 시도한 결과 기아자동차라는 재벌 기업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동 주최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단 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이제 현대에서 인수를 하면서 더 탄탄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97년, 98년, 99년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잘 듀비스가 컸지 않습니까? 예. 컸는데 99년도에 이분께서 국정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정원에서 와서 그래서 뭐 국정원에서 음란물 뭐 그런 공연죄 그런 거.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 이분이요 그때 99년도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면 알지만 99년도 기사 검색해 보면요 알몸 미팅인가요? 네. 네, 그렇죠. 알몸 미팅을 주선자로서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힘이 없잖아요. 돈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매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케팅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세상의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는 이런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끊임없이 많은 아이템들 가지고 한 거죠. 그것 가운데 이제 기아자동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알몸 미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슈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결혼정보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래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젊건 이쁘건 못생겼건 잘났건 못났건 자기보다 위쪽을 봐요. 그렇죠. 자기보단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혹은 그 조건 이런 외향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참 심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요소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건데 어느 유럽의 사회학자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간이 옷을 입으면서부터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단순한 차원이죠. 우리가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자, 순수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시각도 키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누드 선언식이라는 걸 기획을 한 거죠. 알몸 미팅은 아니고 누드 선언식. 말 그대로 옷을 벗고 옷을 벗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서 인간성 회복 선언 운동을 하고 10만 명 서명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벌려나가기로 딱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나갔는데 다음날 신문기사에는 원래 여기 낚싯밥을 잘 하잖아요. 알몸 미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하얏트 호텔에서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 그게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짜 하얏트 호텔 경영진들은 전부 경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그 일을 추진했던 담당 과장은 심할서를 썼고요. 저는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죽을래? 조금 있다 끊으니까 경찰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까불래? 그러더니 우리 담당 그 관할 서초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막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그때 하얏트 호텔에서 진짜로 그 성인 남녀가 옷을 다 벗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걸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라고 했잖아요. 누가 자발적으로 자기 옷 벗고 거기 선언을 참가하겠어요. 우리가 던지는 것뿐이지. 남자는 또 혹시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참가하겠다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가요? 아니 남자들이 그렇게 전화 신청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기자예요. 근데 기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기자도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데스크에서 이제 취재 명령은 떨어졌는데 벗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자니까 여자 인터뷰를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자를 투입하려는데 옷 벗고 들어가야 되냐고 걱정하면서 하여튼 뭐 그때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파장이 그건 좀 나쁜 파장 아닙니까? 그 경찰서에서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당시 실제로요. 저는 회사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물밀듯이 전화 와서 이 업무를 못 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별의별 쌍욕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전화해서 뭐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뜻을 이해한다, 뭐 후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셨고, 근데 하여튼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죠. 예. 심지어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임수열이고 나이도 저랑 똑같대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결혼할 여자가 있고 그 부모를 아버지 장인될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임수열이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좀 만나서 그 임수열이 이 임수열이고 아니고 뭐 이런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전화를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때 파장이 엄청났었죠. 제가 하여튼 뭐 라디오고 TV고 보면 아침마다 뉴스를 보기가 싫었어요. 예, 뭐 알몸 미팅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전화 회복이 됐죠,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행사 3일 전에 포기를 했고요. 그건 역시 연합뉴스를 통해서 속보로 막 나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스톱을 했는데 행사 스톱을 했고 이제 회사 문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천리안이라는 그 통신사가 있었죠. 천리안에서 임수열이 하려던 그 행사가 음란공연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경찰들의 말대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많은 숫자였는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란공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쪽으로 찬성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전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TV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정도로 대담하고 이 정도의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용기,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네는 성공할 거야 라면서 투자 제의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안 돼서 거의 10억 가까운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는 이제 코스닥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그때 왜 또 모든 것이 잘 또 엉클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첫 번째는 경영의 능력의 부족이겠죠. 저는 그때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했었어요. 제가 결혼 정보는 사실 제가 원했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저는 웨딩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마켓 아시죠? 오픈마켓. 이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을 그러니까 웨딩과 관련된 그래서 혼수, 가정가구, 무슨 뭐 예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오픈마켓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오프라인 그 대리점망을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 정도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윤다운 씨를 모델로 해서 당시 세 친구로 가장 인기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델로 해서 엄청난 광고를 뭐 수십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다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다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세 개가 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면서 좀 아주 급전직하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2000년도에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그때 2000년도에 그때 뭐 저도 한 40억 투자 받아가지고 그때 스마트 TV 만들어가지고 되게 저도 안 됐거든요. 비슷한 거지만 그런데 다 많았죠 그렇게. 그런데 회사를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부도를 막기 위해서 네. 하여튼 그 새로운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제가 가진 지분을 전부 내놓는 걸로 그럼 자기가 신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지고 모든 지분을 넘기고 이제 맨몸으로 나왔죠. 네. 자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2000년도고요. 그래서 또 달랑 아까 처음에 이제 듀비스 500만 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 자동차 팔고 이제는 200만 원 갖고도 창업을 했어요. 2001년도에. 갈수록 좀 상황이 안 좋아져요. 200만 원 갖고 무슨 회사를 만든 겁니까? 예, 제가 이제 그 4년 동안 그 500 가지고 시작한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건 마케팅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제가 커나가는데 활용했던 그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를 키우는 쪽으로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삼았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 컨설팅 예. 쪽으로. 근데 그 회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서비스 매출, 마케팅이니까 컨설팅이니까 서비스지 않습니까? 제조가 아니라 그게 70억? 네, 2년 만에 서비스 매출이 70억. 70억에 순이익이 63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63억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판가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임대료, 월급 다 주고 63억 원이 남은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본인한테. 그렇게 잘 나가서 그때 되게 잘 나갔는데 그때 이분이 아주 2003년도에 그죠? 예, 그렇죠. 이분이 납치를 당했어요. 강도들한테. 4인조 강도들한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고객을 가장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돈을 노린 납치범들이었죠. 그래서 4인조였는데 그래서 4명한테 납치를 당해서 하루 종일 차에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면서 이제 별의별 협박을 다 받았죠. 처음엔 좀 버티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제가 이제 항복을 했죠. 그래서 제 카드에 패스워드를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 이제 한도가 1회 인출 한도액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인출 한도액이 3억이었어요. 1억씩 세 번에 빼가서 이제 3억을 다 빼간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만족을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잔고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킨 겁니다. 저한테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 격리 직원에게 내가 지금 사람을 어디로 보낼 테니까 10,000원짜리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20억을 찾아서 건네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이 직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경찰을 데리고 나갔어요. 여직원이요? 남직원. 남직원이. 예, 이제 책임자였으니까. 예, 그 부장급이었는데. 예, 하여튼 그 친구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한 명이 일당 중에 하나가 체포가 됐고 바깥에서 지켜보던 저는 이제 3명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보니까 경찰한테 잡혀서 나오니까 예, 저는 이제 다시 저를 데리고 이제 김포공항 외곽 쪽으로 이제 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차 트렁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 들어가? 아니요. 저기 그냥 양쪽에서 팔 잡고 네.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경찰에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 그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가지고 전부 불신 검문 검색하고 이제 저를 찾기 위해서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이제 경찰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일당 하나가 이제 결국 자백을 한 거예요. 아, 다른 친구들의 그 핸드폰 번호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전화 와서 너희들 신원이 다 파악됐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상하게 해서 인생 더 망치지 말고 자수해라 이제 막 설득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자수한 겁니까, 그분들이? 아니요 뭐 하여튼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협박하고 자, 뭐 그게 한 24시간 잡혀 있었던 겁니까? 24시간은 안 되고요. 네. 한 17, 8시간 정도. 그럼 그 사람들 원래 그 어때 그 임철 저자님을 돈만 찾고 풀어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뭐 죽이거나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끝까지 안 가봐서 그런 얘기도 들었나요? 잡힌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모의하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나요? 그 얘기는 안 들었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에 밝혀졌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거래처 사장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뭐 2003년부터 2010년 사이가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자님께서 그 사건이 있다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뭐 그러셔가지고 한국을 떠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신 게 아니라 거의 세계 방랑 여행을 하신 것 같은데 7년간 맞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아마존 탐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남미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뭐 북미로 유럽으로 뭐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7년이 이어졌죠. 7년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셨군요, 돈은 그때. 그러네요. 네. 아까 63억 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쓰신.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죠. 아, 네. 예, 위약금을 물어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다 물어줬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네.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7년간 예. 세계를 뭐 쭉 돌아다니셨는데 왜 귀국 왜 하셨어요? 2010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께서 귀국하신 게 2010년도예요. 한 2, 3년 전에 귀국하셨어요. 왜 귀국하셨어요? 그러니까 귀국은 아니고요. 귀국은 그 전에 했었고 한국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사회에 복귀한 게 네, 예,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이 이제 2010년이고요. 계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잠깐 좀 인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네. 그 제가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고요. 노사모는 아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 좀 인연이 있어요. 그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보통 그 앞에 호텔에 가서 사우나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을 자주 봐요. 정치인들을 자주 보니까 그냥 눈에 익으니까 인사하고 이 정도만 지나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그 정몽준 의원하고 단일화 후보 그 TV 토론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도 그때 자주 받고 했으니까 덕담을 했죠. 오늘 잘하시라고. 또 그분도 잘하겠다 뭐 어쩌지 이런 덕담을 나눴어요. 낮이니까 사람은 별로 없었고 샤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가 되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 양반이 그 냉탕 있잖아요. 냉탕에 가가지고 막 자맥질을 하는 거예요. 막 수영을 하고 푸닥푸닥거리면서 잠수를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혼자서. 웃기니까 웃었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민망해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수면실로 가서 이제 누웠는데 눕자마자 코를 드르릉 골면서 주무셔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마음이 신간이 편하신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이 됐고 당선이 됐어요.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야근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자동차 위에서 막 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죠. 저도 이제 지나가다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했어요. 이제 보시고 이제 뭐 고맙다 뭐 손은 드시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부터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화려한 절정이 시작이 되는구나. 오늘이 정말 멋있는 이 사람의 그 인생의 절정기구나. 이런 앞으로 생각을 쭉. 예, 화려한 인생의 시작이구나. 시작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정치한 것을 후회하면서 뛰어내리셨잖아요. 그걸 뉴스에서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천진난만하게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자맥질하던 모습, 그리고 내가 실제로는 화려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환호하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에 답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건 이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정말 불행한 일인지 아닌지, 혹은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역시 지나봐야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구나. 예, 어떤 인생의 그 오묘함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은둔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고, 하여튼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분께서 사회 복귀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천사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이 천사 프로젝트 되게 이름 멋있잖아요. 근데 또 이분께서 또 영혼 담보 계약서라는 걸 또 받으세요. 사채업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신체 보호각서보다 좀 무섭죠. 예. 이건 뭡니까 도대체 영혼 담보 계약서는? 그러니까 천사 프로젝트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고 1000개의 기업을 제 개인적으로 목표를 정했죠. 1000개의 기업의 마케팅을 한번 도와줘 보자. 마케팅 전문가로서. 네네.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기업의 마케팅을 도와줄 때 연간 한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이. 근데 이제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이제 도와주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공짜는 아니다. 그 대신 뭘 하냐면 저한테서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12개월간 마케팅 서비스를 하고 받는 아무개는 훗날 이 대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을 때 처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인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위 내용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나의 영혼을 걸고 담보로 약속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제가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책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 어떤 우월점이 있는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예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일도 천사 프로젝트 좋잖아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재미있진 않다는 얘기죠. 이런 좋은 일도 치열하게 해라, 치열하게. 예, 아니 좋은 일도 뭔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도 공익적인 일도 하물며 비즈니스는 오죽하겠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죠. 자, 지금 이렇게 영혼 담보 계약서를 쓴 주로 젊은 친구들 많이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쓴 사람도 있고요, 안 쓰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유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시인이신데 이 시인은 영혼을 담보로 잡히면 시상이 안 떠오른답니다. 예, 그래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거 쓸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 조급해요. 제가 내년도에 꼭 도움받아서 성공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남을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죽기 전에만 이 약속 지키면 되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70이 다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겠다고 그러시면 제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셔야 됩니다.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도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한 1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혼 담보 계약서가 100여 개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11월 기준으로 한 100여 분 됐으니까요. 참 이분들이 진짜로 근데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제가 알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또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의 모든 그 레슨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예, 단지 이제 스스로 어떤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또 역시 남을 돕겠다. 하지만 이것을 작성하면서 구체화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나는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서 또 나 역시 누군가를 도울 거야 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자신 역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마케팅에 쓸 수 있도록 네,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예, 그 뒷부분은 이제 저는 모르죠. 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뭐 전반부를 한번 저자님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 기업의 여러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회사에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게 힘들어.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슈들을 저자님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여기 보면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이지 않습니까? 절대 습관인데 이 네 가지 이게 MAD, Action, Desire, Survival 이 네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죠? 네.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지만 짧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성공을 바란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제가 해보니까 예,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드네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별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남들로부터 미친 거 아니야? 정말 괴짜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암만 하는 것보다 액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자신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야 그것이 달성이 될 수 있다.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자이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하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살아남아야지 성공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일단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 어떤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먼 훗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일을 할 때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가 됐든 아니면 그 마케팅이 됐든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저자님이 하신 여러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그걸 뭔가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근데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제안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 기존 거래처한테 제안하는 건 쉽지만 새로운 시장에다가 우리가 제안하는 게 막막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면 책에 보면 이런 그 종이컵, 이런 종이컵을 이게 종이컵인데 여기도 뭐 에코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 종이컵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130개 정도 되니까 아이템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말대로 종이컵 바깥면을 광고로 활용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쪽에 영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은 안 되나 봐요. 막 이제 하여튼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시장이 어렵다면 스스로 시장을 창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으로 종이컵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기차가 나오잖아요. 철도청이 나오잖아요. 철도청에서는 지하철과 하여튼 전국의 철도역에 전부 자판기가 있고 자판기에 일회용 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곳을 관할하는 부서, 업체를 방문해서 그것을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먼저 따내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거기에다 광고를 실는 것을 하나의 그 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곳을 같이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그 홍익재단인가요? 하여튼 그곳에 가서 연간 2천만 개가 소모가 된대요. 이 자판기의 컵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권을 계약을 따냈죠. 그리고 그럼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광고 주간다운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광고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근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 이것이 되는 것은 이 광고 이 종이컵 광고가 유효했던 것은 이제 이런 타겟팅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전국 역에다가 깔게 되면은 타겟팅이 어렵잖아요. 네. 아주 대기업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금연 광고를 하나 제작을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한 5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봐야 한 15만 원 정도 원가는 15만 원어치를 만들게 해서 그것을 서울 지역의 7개 보건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에 금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금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 사진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로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신문 기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회사 소개서를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서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산을 따내는 작업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지 말고 없으면 스스로 창조해낼 줄 아는 이러저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예,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이 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제품 만들 때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또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어떤 그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케팅 능력도 없고 그런 데 있어서 포지션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책에 보면은 아주 작은 중소기업 매출이 100억밖에 안 되는 화장품 회사던데 그 회사를 아주 그 새롭게 포지션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다 보면은요 조금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다 자기네 광고 얘기만 하려고 해요. 남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마케팅에서도. 그리고 또 모든 경쟁자들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품 회사라면 전부 우리 회사 화장품의 성분은 무엇이 들어갔고 효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후발주자는 사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왜 물량 광고라든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좀 매드네스인데요.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전부 그 속옷을 파는 가게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속옷을 전부 팔고 우리 속옷이 이뻐요. 우리 디자인은 뭐가 있어요. 뭐 사이즈가 뭐가 있어요. 막 사방팔방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우리 여기에 커피 있어요. 라는 말이 만약 조그맣게 들린다면 시선이 바로 그쪽으로 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같은 그 어떤 논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나는 전혀 색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그랬을 때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화장품 회사를 할 때 다들 화장품 뭐 이런 광고하면서 이제 그 성분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화장품에 대한 효능이나 성분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 최초, 세계 최초의 문화예술 화장품 기업이다. 이런 포지셔닝으로 미술 이야기만 한 거죠. 어떻게 했냐. 화장품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품 용기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생각하자. 우리 어려운 신진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 혹은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작품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대중 소비자들에게 이름과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기 위한 미술 공모전을 열자. 예, 이런 차원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나는 가수다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다 반대가 심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미술 작가들은 권위 있는 곳에만 작품을 출품한다든가 아니면 상금이 엄청나든가 심사위원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출품을 합니다. 근데 정말 조그만 중소기업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하는 미술 공모전에 누가 참가를 할 것이며 예, 상금도 50만 원밖에 안 되고 예, 하여튼 그런저런 아주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미술계 계통에 계신 분들도 이 미술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마케팅비를 1억을 얘기했었어요. 1억 정도를. 근데 그런 광고할 돈도 없잖아요. 사실 작은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480점의 작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용된 마케팅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성공시켰냐? 저는
반대로 간 거죠. 미술 작가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미술 작가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를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자기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까,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술 공모전을 하면서 일단 그 이 NST가 이제 저 충청도 그 충주시에 소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브랜드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충주시를 공동 주최자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제1회 충주시 NST 미술 공모전이라는 타이틀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듣보잡 이런 어떤 브랜드는 아닌 거죠. 시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방식에서 차별화를 완전히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대중평가 심사. 그래서 충주시 공무원 1,300명이 그냥 오로지 대중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기도 그리고 호감도 이걸로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가들에게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뭐 한 5만 원 정도만 드렸는데 480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몇 달 후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나는 가수다. 네. 나는 가수다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또 500명 대중평가 심사단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언론에서 나는 화가다가 원조다 해가지고 또 막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비용 들이지 않고 예 성공적으로 나는 가수다가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죠. 대중평가단은? 한 4개월 정도 먼저 시작했죠. 네. 예. 자 이제 약간 좀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가로 우리 하셨는데 여기 직장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직장인 하시다가 이런 생각 다 할 거예요. 나도 언제 한번 사업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저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말리고 싶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지 말았으면 사업한테 안 맞다 하는 그런 타입이 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 안 맞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일단 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업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고급 승용차와 좋은 집과 좋은 옷과 뭐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뭐 또 폼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달 월급 때문에 허덕이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실 수도 있어요. 월세, 사무실, 공장 임대료 못 내가지고 그 돈 빌리러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는요.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10%도 안 돼요. 대부분 90% 이상은 예, 바로 아까 그런 상황들에 빠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사업을 통해서 나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뭔가 차별화된 무엇인가가 있다던가 또 사업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점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 해도 나는 꿋꿋이 그걸 이겨내면서 극복할 거야 라는 어떤 강한 마인드, 각오, 자세 이런 게 돼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업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직장생활 뭐 치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난 창업할래. 직장생활보다 10배, 100배 힘든 게 사업이거든요. 네. 창업입니다. 여긴 팀이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고 내가 맡은 일들만 잘하면 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실 수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직접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이 더 어렵죠. 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있어요. 하지만 그 메리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정말 죽을 각오로 정말 남들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을 때 죽을 각오로 덤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자님께서는 지금 보면 회사에서 요즘 인재 채용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채용할 때 저자님께서 그 채용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채용하시는 분 많은 자기소개서 같은 글을 또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이직이나 전직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소개서 쓸 거예요. 자기소개서 쓰는 어떤 그런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뭐 팁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자기만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한번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심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력서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관들도 그냥 귀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펙을 보고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루하거든요. 매번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가 차별화된 거리를 쓸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스토리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시는 것도 아마 좋겠죠. 제가 이제까지 봤던 이력서들 가운데서 소개서 가운데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2000년, 2003년, 2002년도에 제가 봤던 이력서인데. 야, 1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네, 아직도 기억해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몇백 장을 보면서 지루해 하고 있던 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소개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자 친구였어요. 여대를 이제 막 졸업하는 친구였는데 자기소개서 제목이 내가 버린 7명의 남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중학교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욕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버렸다. 그리고 나서 만난 두 번째 남자친구는 또 이러이러한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버렸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7번째 버린 남자는 여자는 여자의 사회생활은 뭐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가정으로 들어와서 뭐 내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돼야 되겠다는 나의 꿈을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버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한 거죠. 채용하고 싶고 다시 한번 면접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미 바로 오늘 아침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와서 오케이를 했다. 이런 얘기를. 아, 그럼 그 여자분은 못 뵀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만나질 못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 직원 채용할 때 그 사실 딱 맞는 인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인재난이 심한데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좀 채용해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 건지 원론적인 얘기는 좀 들은 건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례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무래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다, 작은 기업이다. 거기 가서 어떤 좋은 어떤 뭐 복리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재를 끌고 오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지금 받는 것보다 많이 주면 돼요. 두 번째는 비전을 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함께 고생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미래가 너에게 있다. 이런 확실한 비전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전은 말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자기가 믿고 네.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영진 측에서 혹은 이제 중간 간부들께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 혹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직원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인재 거꾸로예요. 경영자나 아니면 간부나 이런 분들은 좋은 인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좋은 인재들은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인재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리더, 유능한 리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능한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검토를 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제 기업들도 뭐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도 하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도 이용해서 기업의 브랜딩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일반 기업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알기 쉽지 않은데 저자님께서는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력도 별로 없는 젊은 친구를 뽑아가지고 그 회사에 블로그인가 홈페이지인가를 되게 방문자 수가 뭐 몇만 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6개월 만에. 그 비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여행을 하다 왔잖아요. 왔더니 뭐 SNS라고 그래서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이제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경험 있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좀 바꿨죠, 생각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스킬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이제 기본적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열의가 있는 친구를 뽑아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좀 처음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러나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글을 조금 쓸 수 있고 포토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채용을 해서 이제 훈련시킨 과정이 있었죠.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우리가 보통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 당시에. 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일 방문객 5만 명이다. 이제 5만 명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일단 주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목표를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달은, 첫째 달은 우리가 1000명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하면 뭐 시상금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들의 박수와 시상금,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뭐 회식을 한번 하고, 네. 그래서 너 덕분에 우리가 먹는다. 막 네. 이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하여튼 자신감을 좀 살려주고 사기를 살려주는 방식. 그리고 그 돈은 절대 직원들과 같이 쓰면 안 된다. 오로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네.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달 목표를 3,000으로 잡았어요. 이제 3,000이 되면 와. 그 다음에 또 이런 상금이 있고 이런 목표, 시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격려를 해나갔죠. 근데 이제 해나가면서 이게 가장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달의 목표는 이겁니다. 할 수 있죠? 으쌰으쌰, 아자. 이거는 리더의 목표지 조직원의 합의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설정하면서 1000명, 3000명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마음속에서 무조건 이건 불가능해 라는 그 강한 그 부정하는 심리, 그것만 없애도록 하자. 자꾸 설득하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아무리 투수가 좋은 공을 멋지게 스트라이크 존에다 던진다 한들 포수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볼이잖아요. 떨어뜨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걸 적응할 수 있는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좀 그 격려도 하고, 예, 상담도 좀 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5만 명을 달성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달 3,000명 달성했고, 셋째 달 5,000명, 넷째 달 1만 명, 와. 다섯째 달 3만 명.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총 그 블로그 방문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예, 엄청나게 대단하지 늘었죠.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일일 방문자가 20명인 블로그가 6개월 만에 500만 명이 방문한 그런 블로그를 받겠다는 게. 예. 근데 보면 아까 천사 프로젝트도 그렇고, 저는 임수현 전님이 또 능력이 보면 그런 이제 어떤 젊은 친구들을 잘 뭔가 이렇게 코칭해주고 실전적으로 그것도 어떤 뭔가 그런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아주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본인은 어떤 거야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잘생긴 외모? 매력적인 입술? 뭐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힘들다라는 전제하에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항상 제가 따뜻하게 혹은 한편이 돼서 지켜봐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인데요. 또 속을 보면은 되게 또 승부는 또 되게 또 승부사에 또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외유 내강이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겪어보면. 자 이제 그 또 요즘 보도 창의적인 서비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위에 경영진들이 야 너희 좀 창의적인 거 좀 만들어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온라인 영어 회사 네. 온라인 영어를 만들었는데 온라인 영어가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창의적인 발상으로 그걸 뚫었잖아요. 어떻게 뚫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가 이제 그때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가 영어 교재 회사였어요. 교육 회사. 근데 이 새로 생긴 회사였기 때문에 교재가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있으면 이제 1단계가 개발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교재도 다 완성이 안 된 이름 없는 회사에 아이를 보낼 수가 없죠. 아이의 그렇죠. 교육을 맡길 수가 없죠. 신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대리점 사업자들이 30여 명이 있었는데 30군데가 있었는데 그 이상 늘기가 힘든 게 교재도 다 개발이 안 돼 있고 부모들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한다라는 게 돼 있으니까 사업자가 이게 확장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회사에 대한 신뢰도, 교재에 대한 신뢰도 이것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이요? 예, 미군.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장갑차 사건으로 미군이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졌었거든요. 아, 미순이 사건. 예, 그 장갑차. 그래서 미군이 그 막 한국에서 막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미군들은 한국인의 친구다. 우리는 너네 뭐 이웃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활용해서 먼저 이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미군에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전 단계가 필요하죠. 왜 공익 기업이 아니니까 사기업이었죠. 그러니까 한국복지재단하고 같이 먼저 캠페인을 벌리기로 계약을 했어요. 무슨 캠페인이냐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만들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미군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했죠. 미군이 자원봉사로? 그렇죠. 아니 미군이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회사의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다 얘기했더니 국방부 담당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미군이 얼마나 보수적인 곳인데 안 한다. 그러나 어쨌든 해달라. 일단 얘기를 해달라. 우리의 이 제안서를 전해달라. 부탁을 했죠. 네.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봤으니까요. 미군의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미군들이 아이들을 이 회사의 교재로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하루아침에 뭐가 생긴 겁니까? 바로 셀링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의 약점을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이제까지는 고객들이 너네 교재 1단계밖에 안 됐잖아. 레퍼런스도 없고. 너네 교재를 어떻게 믿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 대리점 하는 그 사장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모르시냐고. 미군이 인정한 회사다. 미군이 우리의 교재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네. 자료를 보여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페인이 벌어지고 한 달이 안 돼서 30개였던 대리점이 100개로 늘어났어요. 네. 엄청난 점핑을 한 거죠. 예, 바로 이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대기업하고 제휴했던 것도 말씀드리면 자꾸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혹은 내가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평범한 이러저러한 계획들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러저러한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요. 목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틀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결과물 그것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파격적인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친 짓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점핑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회사가 서울도 아니고 저기 시골 어디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별로 안 되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되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를 보면 책에 보면 이제 가구 회사인데 그 좀 오래된 가구 회사인데 여주가 아니라 이천 쪽이었죠. 원래 여주가 가구 단지 유명한데
그 이천 쪽에 어떤 그 노부부가 하는 가구 회사인데 그거를 되게 또 잘 스토리를 잘 씌워가지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구 공장을 하시다가 불이 나서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에요. 네. 부부가 운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주는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한 40분 더 들어가면 2천이 있어요. 거기에다 조그맣지는 않고 한 80평 정도 되는 가구점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외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와요. 매장인데. 사람들이 와야 뭘 사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 오래된 가구가 고제 가구라는 건데요. 고제 가구가 뭐냐면은 우리 아주 오래된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기와집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석가래, 기둥, 뭐 마루 이런 거 있죠. 오래된 나무들, 목재들 그것을 가지고 만든 가구를 고제 가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죠. 예? 재료 자체가 오래 묵은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아방송, 그러니까 채널 A죠, 케이블. 거기에서 그 뭐죠, 뭐 불멸의 예, 하여튼 무슨 드라마를 해요. 김치와 관련된 드라마, 어떤 전통과 관련된 드라마를 해요. 메인 부르의 명곡. 부르의 명곡. 예. 그래서 고두심 씨라든가 뭐 이런저런 배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협찬을 요청을 한 거예요. 협찬, 그 가구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막으로 광고를 해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기도 오래된 가구고 거기도 이제 어떤 전통과 관련된 거니까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고. 하면 네. 되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톱하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케팅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효과 가지고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증폭시켜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한 번은 기회를 확실하게 잡자. 그렇죠. 그냥 그 기회를 그냥 쓰면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끝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 케이블 쪽에다가 뭐냐면 좋다. 자막하는 건 일단 기본으로 해주고 고두심 씨의 사인을 각 제품들마다 해다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소품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을 펼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어떤 촬영 장소에 있던 제품들, 소품들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끝나고 나면 30%에서 50% 할인해서 팝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중고라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그런 장소에 있던 것들은 유명 배우들의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인정해줘서 경매를 하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공동 끝나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30%에서 50% 할인해서 팔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것들을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200%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네. 그리고 이유는 뭐냐? 한국에서는 너무나 지적재산권, 이런 스토리에 대한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부여가 너무나 심각하게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부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서 200%의 판매를 한다. 이제 이런 마케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네. 대신 이 마케팅을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요. 실행은 당신네 회사에서 해주시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가구를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구가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그런 것들을 매장에다 갖다 놓고 어디 방송에 나갔던 제품 이렇게 진열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게 하고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에 하나 팔린다 하면 더 좋은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팔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남대문, 그러니까 숭례문 복원 사업에 기증을 하겠다. 딱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터졌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연속해서 이제 어떤 아침 방송이 됐든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려운 힘든 여름
시기를 좀 보낼 수가 있었죠. 아, 네. 그 가구는 팔렸나요? 그래서 2배로? 아니요, 팔리진 않았습니다. 네, 네. 팔리진 않았는데 네. 제가 들은 마지막 얘기는 입질은 온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끝까지 확인은 안 하니까. 자, 네. 오늘도 보면 이게 사례가 보면 이렇게 이런 아까 뭐 이천에 계신 노부부 그런 부부가 오셨을 때 뭐 마케팅 비용을 1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안 받으시고 도와주시면 저자님은 뭐 먹고 사세요? 이슬 먹고 참이슬. 그냥 제 자비로 이제까지는 버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아까 그 63억 그걸로 버틴 겁니까? 너무 리얼하셔가지고. 네네. 어쨌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걸로 그동안은 좀 버텨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사를 꾸릴 수가 있었고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3년간 해왔는데 이제 저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뭐 5월서부터는 이제 좀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할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여기 다 회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원분들이 나중에 저자님께 저자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도와주실래요? 돈 받고 도와주실래요? 제가 일단 보고요. 뭘 봐요? 뭘 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와서 연수 받으실 정도면 직원분이 10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네. 워낙 그 작은 기업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기업들은 제가 돈을 받고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좀 그냥 도와주려고요. 그래서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그냥 무료로 제가 찾아가서 모든 일들 다 도와줍니다. 대신 이제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냐면 먼저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그래서 각자 스터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갔을 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이제 교재로 만든 거니까 어떻게 자신의 회사에 혹은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제가 제안해드리고 방법을 찾아드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리는 거죠.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신청하신다 그러면 일단 받아드릴게요. 그 대신 이제 카메라로 얼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관중석은 없어요. 카메라가 확인이 안 될 겁니다. 네. 어려움이 있네요. 자, 이제 질의응답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뭐 손 들고 질문하시죠. 편하게 그냥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저자님의 그런 창의력은 어떻게 키워진 것 같으신지. 천부적입니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박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다 생각해요. 아까 제가 창업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가진 건 없지만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실을 하면서 무엇인가 자꾸 일을 터뜨려야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감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처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하는 과정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서툰 과정.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익숙해지면서 프로가 되는 거겠죠. 저도 처음부터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서툴기도 하고 하지만 필요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감각도 좋아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자님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질문한 건데 일단 편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레 생각해 지레 잘라버리는데 이분께서는 몰라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천진난만해서 그런지 정말 이슬만 먹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자, 여러분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잘하신 분한테 자필 사인한 책 드릴 거거든요. 확률 되게 높아요. 로또보다 되게 높은 거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을 이런 데서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그게 훈련입니다. 교육 100날 들어봤자 연수원에서 교육 100날 들어본 것보다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저자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를 사업화, 뭐 현실화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그 절실함을 바탕으로 배수진을 쳐서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을 따로 두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저는 그러니까 다 옳은 얘기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실행을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작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요. 제가 가진 힘이 100이라면 그 100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100 중에 30 많아야 50만을 가지고 그 일을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걸 당연시 여긴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가진 힘이 100이면 100에서부터 시작해. 100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할 때 항상 가진 힘의 전부가 아닌 30에서 50 가지고 그래서 여러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이제 그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아까 손 드신 분 여기서. 예, 저자님께서는 보통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접하기 힘든 것도 쉽게 운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았나 그게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 운이 물론 있었겠죠. 예, 운이 있었겠는데 일단은 무조건 실행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은 그래요. 이거는 나도 이런 생각은 했었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만 암만 가지고 있어봐야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겪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의 일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승산이 있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일단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전부 좋은 파장들이 온다는 거죠. 네. 저도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까 계속 채워보면 그 언론을 되게 잘 활용하신 것 같거든요. 돈 별로 없는데 그 마케팅의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게 그 언론에 나중에 다 그걸 봤는데 그럼 언론 쪽에 원래 인맥이 많으신 건지 사실 중소기업들이 저도 중소기업 하지만 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제품이나 이런 거 홍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홍보 회사를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원을 시키자니 직원은 잘 모르고 그런 걸 이럴 때 언론을 중소기업이 잘 활용하는 방법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아는 인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신문사에도 담당 기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화장품 분야면 화장품 분야의 기자가 있고 유통이면 유통 분야의 기자가 있고 다 이렇습니다. 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의 담당 기자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뭐 여기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왜냐면 여기도 보직이 자꾸 바뀌니까요. 자리 이동이 있으니까 최근 4, 5개월 이내에 나와 같은 업종의 기사를 쓴 기자들의 리스트를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장 무식한 건 전화 다 해서 이러이러한 보도자료를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기자가 담당하냐 물어보는 게 또 제일 정확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기자를 알아놓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이러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러이런 뭐 장점이 있고 이런 거 보내봐야 그건 뉴스거리가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뉴스로서 받아들일 만하게 흥미롭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좀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서 이제 기사. 그러니까 인맥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뉴스라는 건 어떻게 됐을 때 뉴스가 되죠? 아주 놀랍거나 아주 새롭거나 아주 공익적이거나 아주 섹시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안 된다면 이제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러면 기자를 뭐 미리 접대하거나 기자님은 뭐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이메일을 딱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보내면 기사가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리 알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확보된 리스트에 맞춰서 먼저 이제 기사를 만들고
그런 기사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기획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벤트 기획이 됐든 무슨 상품 기획이 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에게 보내고 전화해서 이 무슨 자료를 보냈는데 확인해 달라 또 전화를 하고.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의하러 왔다가 오늘 저녁에 아, 좋은 네. 시간 돼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 부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많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예, 참 부러운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일단 내가 먼저 주고 그리고 서로 윈윈해서 내가 내 걸 찾는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담인데요. 책을 쓰신 거를 아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10인 이하의 회사들은 그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서 내 회사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무료로 가서 도와준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기부한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인 이하 회사를 1000사 프로젝트에 넣으면 10,000명. 10,000명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10,000 곱하기 그러니까 그대로 확산된다. 네, 팝콘같이. 네. 그럼 자성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한 1억 명 정도 아니 10,000명에서 10,000명 한 1억 명 정도 전달된다. 그럼 그 1억 명이 책을 사면 로열티가 만약에 한 권당 5,000원 같으면 5,000억. 네.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이분 지금 가난하세요. 아, 지금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한 게 4월까지만 제가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4월까지는 제가 제 가진 시간을 모두 이제 좀 희생을 해서 10인 이하의 기업들은 이제 전부 무료로 도와준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업은요, 한 권을 가지고 10명이 돌아가는 기업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도서관에서 또 10권을 한번 샀다고 쳐보죠. 그래봐야 전때 인세 10,000원 들어옵니다. 10,000원 들어오는데 제가 가는 차비가 얼마가 들까요? 완전 적자입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 사장님이 한의사인데 굉장히 철학이 좋으신 분인데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한약재 도매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약재는 이제 일부 사람 혜택을 받으니까 그 차를 개발해가지고 천연물로 정말 거기 회사는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굉장히 이 산지부터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보통 녹차하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차들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한 1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제 계속 저희들이 전에 컨설팅하면서 고가 정책을 쓰라 그랬습니다. 왜? 이 원료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마케팅이 문제인 거예요. 업체가 영시하다 보니까 영시하다기보다 이제 매출액 한 100억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탤런트 쓸 수도 없고 광고를 하더라도 라디오에 조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저자님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영감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회사 적용할 수 저도 나름대로 찾아볼 생각인데 혹시 훈수 한번 떠줄 수 있는지. 책을 보시면요, 몇 가지에서 10몇 가지로 늘어나실 겁니다. 네. 제가 왜 제가 이 책을 썼냐면요, 제가 도와주는 기업이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각자는 자신이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나는 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만 생겨날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고 그 과정을 이겨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만든 게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요새는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에는 케이스 3번과 6번과 24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케이스 30개 정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게 아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저걸 겁니다. 내가 10배, 그러니까 이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배 이상의 그 가격을 부를 수 있죠. 문제는 소비자가 그걸 인정해 주냐가 문제겠죠. 소비자 역시 이것을 10배 이상의 다른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가. 그 가치를 회사 측에서 만들어줬다면 팔릴 것이고 만들지 못했다면 약하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 안 할까? 마케팅적인 차원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잘 뽑혀져 있는지 아마 그걸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에 보면 그 보보박스인가 그 사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서브스크립션 그거. 예, 예, 네,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뭐 시간이 되나요? 네, 아, 네. 예. 그 제가 이제 도와줬던 것 중에 여성분들은 그 아마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성분들 그 화장품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월 회비를 내면은 무작위로 박스가 옵니다. 화장품. 그리고 안에 화장품이 내가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서 줘요. 그럼 그 화장품들을 이제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한번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근데 이제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쟁자들과 똑같아요. 서비스라든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대요. 그러면 차별화를 둬야 된다.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가 찾아낸 답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브스크립션. 그래서 보통 15,000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월정액 내는 게 15,000원씩 월정액 월정. 내는데 월정액 10만 원짜리 만든 거죠. 네. 그래놓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명품을 갖추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먹혀서 뭐 정말 한 10분, 15분이면 막 마감되고 제품이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포지셔닝이 잘 되잖아요. 그 많은 업체들 가운데서 그냥 똑같은 다 서브스크립션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앞에 뭐가 하나 붙죠? 기억에 딱 남을 만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브스크립션.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왜 비쌀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기억에 남죠. 그런 가치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그런 가치들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예.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좀 정해 주시죠. 그분한테 오늘 선생님 책 안 가져오셔가지고 그분 정해진 분 이름이랑 그 주소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필 사인한 책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분한테 오늘의 질문사항.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죠? 제가 유효기간이 네. 자, 질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맨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이분이시죠? 저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제가 실행과 관련해서 남들은요, 뭐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런 거 나도 생각했었어. 아,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안 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모임에서 그 대망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오다 노부나가 일본의 그 전국시대를 정리한 첫 번째 그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이 상을 주는 방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적장에 목을 벤 사람에게 상을 안 줘요. 가장 먼저 창을 꼬나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간 사람. 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뭐든 실행한다는 게 그만큼 네.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오다 노부나가는 아니지만 네. 예, 가장 먼저 질문하신 분께 네. 예.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담고 이제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혹은 사회 생활에서 살아남는 혹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기본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마케팅에 대해서 무슨 기술 개발을 하신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계시든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신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임술장님께서 그 페이스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요, 임수열 해가지고 뭐 친구 신청하시면 아마 친구 허락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북포럼 아까 그 페이스북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언제 다시 보기 볼 수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압구정에 매주 수요일날 저녁 때 압구정에 오시면 훨씬 더 뭐 이런 다양한 저자님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근데 다음번에 못 뵐 것 같고, 네.
언젠가 또 뵙겠죠. 어디서든지. 네, 고맙습니다. 네네.